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야 진짜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웃기지도 않은 현실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마도 누군가에겐 그저 시시콜콜한 가정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딱 한 분이라도 울림이 있게 들어주신다면 저에게도 의미가 클 것 같거든요. 만약 여러분 중에 벽에 부딪혀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이 작은 손전등이 되어주기를 바랄게요. 지금부터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후반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활발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밝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과거를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조차 스스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외동딸로 자랐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아빠가 생계를 위해 뱃일을 나가셔야 했고요. 엄마는 진짜 철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아빠, 저는 돈 많이 벌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매번 아빠랑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빠는 제가 안 보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뱃일 위험한데 그냥 육지에서 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려면 아빠가 편하게 앉아있을 수 없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우리 딸이 아빠를 생각해주니까 너무 감동스럽다. 꼭 안전하게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아빠랑은 애틋하면서 왜 엄마 보고는 애정 없이 철없는 여자라고 말한 건지 지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입이 아플 정도로 엄마가 왜 철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유를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엄마는 아빠가 주신 생활비를 전부 본인 사치를 위해 다 써버렸어요. 아니, 아빠가 왜 생활비를 쥐어줬겠나요? 분명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라고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죄다 백화점에서 립스틱 색깔별로 구매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코트며 가방을 새로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마 한 번 하는데도 연예인들이 간다는 미용실을 찾아가더라고요. 게다가 애엄마답지 못하게 저녁 때마다 친구들이랑 나가서 고급 양주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밤새 놀았어요. 엄마, 저 요즘 매번 밥이랑 김만 먹고 있는데 새로운 반찬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빠가 지난번에 넉넉하게 생활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매번 밥이랑 김만 먹고 있으니까 꼭 미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알지? 세상에 그조차 없어서 굶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찬 투정이야. 귀찮게 하지 말고 얌전히 먹어. 너 때문에 흥이 싹 식어버렸잖아. 괜히 눈치 없이 굴지 좀 마라. 도대체 이런 여자가 어떻게 애엄마가 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엄마는 외롭다는 핑계를 대면서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녔습니다. 솔직히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달라붙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호프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만약 누군가 엄마한테 호감을 표하기라도 하면 잔뜩 신나서 자랑했죠. 한경아, 이게 네 엄마의 힘이야. 벌써 결혼해서 산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천연 줄 알아. 아직 네 엄마 안 죽었으니까 네 아빠가 긴장해야 돼. 아무래도 이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거든. 엄마는 제가 아직 어린 딸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방치되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제가 꼬질해 보인다며 고아인 줄 알고 파출소에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면 엄마는 저한테 사과를 하든 가슴 깊이 반성을 하든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동네 창피하다면서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야, 그렇게 꼬질꼬질한 몰골일 거면 집 밖을 나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괜히 너 때문에 나만 난처하게 이게 뭐냐고. 누가 보면 너랑 나랑 모녀인 거 알 것 같아? 아무도 몰라. 제발 내 체면에 먹칠 좀 하지 마라. 결국 저는 이런 고달픈 일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돌아오신 어느 날 엄마의 일상을 모조리 고자질해버렸어요. 당연히 저를 누구보다 아끼셨던 아빠는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격하게 분노하셨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뱃일에 가면서까지 돈 갖다 바친 줄 알아? 우리 한경이 잘 키워달라고 돈 벌어온 거야. 어떻게 당신이란 여자는 정신도 안 차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딸 불쌍해서라도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결국 아빠는 강경하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와서 이혼당하는 게 서러웠는지 저한테 손가락질하더라고요. 너만 입 다물었으면 우리가 갈라서는 일은 없었어. 평생 놀고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빠 집 비올 때만 심심하니까 나갔다 오겠다는 건데 그걸 못 참아? 아직 나이도 어린 게 고자질이 나고 너 같은 애를 딸이라고 생각한 내가 한심하구나. 언제부터 저를 딸이라고 여긴 건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엄마를 따라가 같이 사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렇게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아빠의 이혼을 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아빠의 결혼 생활이 망가졌다며 미워하셨거든요. 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가정이 파탄 날 일은 없었을 텐데 학교에서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안 배웠냐? 왜 축새같이 떠들어 제껴서 우리 아들 이혼만 만든 거야? 너만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설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빠가 뒤통수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거니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는데도 외롭게 방치됐어요. 그래도 한두 살 더 먹었다고 제 속마음을 감추는 법을 알게 됐죠. 가끔씩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할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이웃 아주머니가 이런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어요. 그냥 모른 척해도 아무런 상관 없었을 텐데 정성스럽게 챙겨주기 시작하셨거든요. 한경아, 혹시 친구들 보면서 부러웠던 거 있어? 아줌마가 대신해줄게. 괜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아들만 있잖아. 항상 딸이 갖고 싶었거든. 한경이 덕분에 딸 가진 기분 좀 내보려고 그래. 아무래도 제 입장에선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는 어른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된 거였죠. 일부러 제가 학교 끝나고 혼자 터덜터덜 돌아오는 게 안쓰럽다며 마중 나와주시기도 했고요. 주말엔 같이 시장 보러 가자면서 군것질거리를 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산발로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머리 예쁘게 묶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웃 오빠 역시 저를 엄청 귀여워해줬어요. 가끔씩 학교 숙제도 봐주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줬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떡볶이를 사준 적도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할머니 댁보다 이웃집에 가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러 졸리다는 핑계를 대고 자는 척하다가 진짜 잠든 적도 있었답니다. 솔직히 민폐였을 텐데
이웃집 모자는 이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 댁으로 귀가했을 땐 왜 그랬냐며 크게 혼났어요. 너 진짜 내가 이웃집한테 미안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 그런 건 미리 약속으로 정해두고 가야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얼마나 귀찮고 곤란했겠어. 다음부터는 미리 자고 간다고 말하고 놀러가라.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을 정도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내심 제가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역시 가끔씩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한테 어떻게 지냈냐고 물을 때면 항상 이웃집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이웃집 모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셨죠. 나름 신경 써서 싱싱한 생선이나 과일을 꼭 챙기셨거든요. 게다가 이웃집 오빠도 아빠를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집이랑 이웃집 모자는 더할 나위 없이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한경아, 너는 아저씨 딸이라서 진짜 좋겠다. 나도 나중에 아저씨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 너무 멋있고 힘도 강하잖아. 어떻게 해야 아저씨처럼 튼튼해질 수 있는 거지? 나도 나중에 뱃일 할까 봐. 당시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빠랑 이웃집 모자까지 넷이서 가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머니랑 둘이 집에 있으면서 이웃집에서 배운 달고나를 혼자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제 생각만큼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잔뜩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포기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나 봐요. 잠깐 할머니 곁에 누워 낮잠 잔 사이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나마 저는 몸이 작고 어리니 재빠르게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피하지 못하셨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필이면 아빠도 안 계신 상황에 이런 사고가 터져 얼마나 혼란스럽고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나마 이웃집 모자가 장례부터 다 도와주고 갈 곳 없는 저를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랑 가깝다 보니 이웃집 모자에게도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를 탓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다쳤을까 봐 걱정하며 챙겨주시더라고요. 한경아, 나도 사고 엄청 치면서 천방지축으로 자랐어. 이제부터 조심하겠다고 생각하면 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밥 안 먹고 잠도 안 자면 너 건강 상해. 그러면 아저씨도 걱정하실 거야. 맞다, 한경아. 괜히 아줌마랑 오빠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씩씩하게 이겨나가 보자. 비록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건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였잖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말자. 결국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빠가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신 날 전에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차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라 두려웠으니까요. 그나마 저를 아껴줬던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기 전에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국민학생 때부터 길바닥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이 세상에 집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학생이 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질이 좋지 않은 과거였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의리를 자랑하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그 시절을 버텼습니다. 뭐 하나 먹을 게 생기면 꼭 나눠 먹고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길바닥 위를 방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고 또 빌어서 젊은 남자 사장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당장 쓸모없어 보이고 일머리 없어 보이는데 채용해줘서 감사했죠. 저 진짜 열심히 배울 자신 있어요.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거든요. 무조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진짜 뼈를 묻을 각오로 할게요. 이렇게 다부진 각오와는 달리 솔직히 많이 어설펐습니다. 게다가 실수도 창피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아예 떡 반죽을 잘못 맞춰서 질척거리게 만든 적도 있었고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손님한테 뭘 먹인 거냐고 항의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계산 실수는 거의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건을 나르다가 쟁반째로 떡을 엎은 건 지금 생각해도 눈이 질끈 감기는 일이었어요. 한경 씨, 진짜 나한테 뭐 원한이라도 있어서 그래? 이젠 꿈에서도 한경 씨가 나오려고 그래. 매일같이 다 악몽 꾸고 있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복수하는 거면 미리 말 좀 해줘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이렇게 사장님이 뼈가 있는 농담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쥐구멍에 숨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사장님에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도 노력하고 연습했더니 점점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떡 쪄내는 속도가 붙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지니까 사장님도 못마땅해 하던 기색을 지우셨어요. 오히려 퇴근할 때 같이 떡 케이크를 포장해서 먹으라고 챙겨주시더군요. 게다가 사장님이 저를 신뢰하고 일을 맡겨주시는 게 느껴질 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점점 마음이 생겨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연인 사이가 되어보니 더욱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면 떡집을 하루 닫고 간호해줬거든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어떤 애정인지 알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더욱 깊어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답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알아서 내가 지켜주고 싶어. 이젠 나한테 의지하고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짝이 되어주자. 무조건 불행한 일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 행복하게 해줄게. 솔직히 청혼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갈 곳도 딱히 없고 어딜 가나 조건으론 모자란 여자였기 때문에 이토록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고마웠습니다. 비록 합가로 신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온 만큼 저한테 집과 가족이라는 존재가 다시 생긴다는 게 행복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저를 껄끄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떡집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 덕분이 커요. 앞으로도 같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떡집을 키워나갈 거예요. 괜히 다른 건 욕심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잘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몸만 털렁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괜히 사랑으로 포장해가면서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다. 설마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들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어쩌겠냐.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솔직히 남편이라고 해서 대단한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성껏 키운 아들이니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바라신 것 같았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고부 사이에서 큰 갈등이 없게 조율해 주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노력이 얼마나 섬세하고 대단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웠죠. 심지어 가끔씩은 시어머니가 큰 소리 내기 전에 남편이 먼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챙겨줬어야 하는 거잖아. 꼭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워 해야겠어?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당신 생각하는지 몰라? 진짜 실망스럽게 왜 이래?
사실 이건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쁜 말을 꺼낼까봐 남편이 먼저 선수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두둔하더라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노기가 사라져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남편이 바로 달래줬거든요. 내가 어머니 편 드는 것 같아 보여도 오해하면 안 돼? 혹시나 당신 마음 서운할까봐 내가 다 힘들더라. 이왕 같이 사는데 당신이 자꾸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 조금만 더 이해해주라. 금방 당신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할 거야.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당신 언성이 높아지는데 정작 눈은 절대로 못 마주치고 있는 거 알아? 너무 귀여워서 기분 하나도 안 나빠. 그냥 우리 부부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남편은 제 발도 주물러주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 써줬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터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퉁명스럽게 대하셔도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검사를 받아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들어맞는 법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난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요즘은 부부끼리 딩크족이라고 하면서 둘이 사는 경우도 많다지만 이 당시엔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솔직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곤 않죠 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저랑 이혼을 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겨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마른 얼굴이었던 거야? 아직도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된 믿음을 못 준 건가? 난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고 당신이 있으면 행복해. 꼭 아이를 가져야 우리가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당신도 언젠가 당신 닮은 아이를 키울 수 있길 기대했을 거 아니야. 설마 내가 난임 판정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 괜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든 결정은 당신한테 맡길 거야. 설마 이걸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해? 만약 당신이 헤어지자고 해도 나는 반대할 거야. 어차피 나는 당신한테 청혼할 때도 우리 둘의 미래를 꿈꿨던 남자거든. 그냥 우리 아이 없이 사는 대신 어머니한테 효도하자. 스스로 하자 있는 여자가 된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제안이 너무나 고맙고 뭉클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거의 고함을 지르면서 크게 나무라셨죠.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넌 건강한데 며느리만 난임인 거야? 그러면 왜 애를 포기하고 그냥 살아? 당장 헤어지고 새 여자 만나면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애 키우는 재미랑 행복이 얼마나 큰데 벌써 포기하고 산다는 거야? 만약 아이를 키운데도 이 사람 닮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냥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자식 낳아달라고 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손주 보는 낙은 없으시겠지만 그만큼 더 효도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웃음기 없이 의견을 고집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변화가 딱히 없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연애 감정은 사라진다지만 우리 부부는 아예 같은 집을 공유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나름대로 남편과 신혼 때처럼 끈끈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 집안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나 싶어 연애하던 시절처럼 꾸미고 있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떡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괜히 낯간지럽게 이러지 마. 지금 소름 돋은 거 안 보여? 어차피 남들 다 이렇게 나이 먹는 건데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러면 나 진짜 집 들어오는 것도 피곤할 것 같다고. 이제는 제가 떡집에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오는 젊은 여자애들이 따로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 대신 그 여자들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깊은 사이로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은 데다가 저를 내쫓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떡집을 확장하겠다며 나서고 바깥일로 정신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시어머니랑 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런데 단순한 고부 갈등 이상으로 곤혹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한테 그다지 친절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며느리로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만약 저를 이혼시키거나 내쫓으시고 싶었다면 진작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떡집에 단체 주문건으로 만들어뒀던 선물 세트가 사라져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거 중요한 주문인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분명 수량 맞게 만든 거 아니었어?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냐고. 이게 제 발로 어디를 가버리진 않았을 거잖아. 남의 집 귀한 떡에 누가 손을 댄 거야? 당연히 남편 입장에선 애가 닳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떡집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고 살았지만 혹시 가게 평판이 나빠질까 봐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범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몰래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엉뚱한 핑계를 꺼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딱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솔직히 내가 이제 나이 실컷 먹었는데 며느리를 이길 수 있겠냐? 하도 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눈치를 좀 보게 되는구나. 괜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시어머니 보고 절대 오라고 시키겠어요? 만약 제가 선물 세트를 몰래 훔치고 싶었다면 직접 했겠죠. 그다지 저한테 호의적이지도 않은 시어머니한테 부탁했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게다가 저는 그거 갖는다고 해서 어디 갖다 줄 곳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집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니 드리는 건데 제가 아낄 리 없잖아요. 이렇게 몰래 가져가시는 게 더 곤란해요. 너 지금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진짜로 며느리가 시켜서 어쩔 수 없던 거라니까. 너는 내 자식이면서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믿어줄 거냐고? 진짜 서운해서 눈물이 난다. 다행히 남편도 시어머니의 변명이 그다지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짜로 제가 시켰나 싶을 정도로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떡집에 장난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단체 주문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떡집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으로 배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잘 나가는 것들만 모아서 세트를 만들어 주세요. 돈은 이미 준비했으니 잘 부탁해요.
만약 이 장난 전화가 진짜 주문으로 들어갔다면 떡집은 크게 손해봤을 겁니다. 다행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한 덕분에 의미 있는 주문이라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슬금슬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직접 병원을 데려가서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떤 상태인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만약 치매가 시작되셨든 망상을 하시는 거든 정확한 건 전문가를 만나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의 걱정을 시덥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쁜데 괜히 일만들 생각하지 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데? 원래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냥 우리 어머니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 돼. 아니, 갱년기 증상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니고 시어머니 연령대 다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괜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이게 그냥 넘겨버릴 만한 일은 아니잖아. 만약 치료식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 나 혼자 진단 내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병원에 가보자는 거잖아. 당신 진짜 그 입 안 다물어? 우리 어머니 환자 취급받는 거 싫다고. 이 집에서 하자 있는 건 당신밖에 없으니까 괜한 소리 좀 그만해.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이 고장난 몸이라 예민한 거야. 결국 저는 남편한테 도움을 받기는 그른 것 같아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같이 살 거고 특히나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는 시간이 길잖아요. 어떻게든 부지런히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병원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발작하면서 날뛰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눈을 부라리더니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던지고 방바닥을 발로 쾅쾅 구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진정시키면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난 미친 사람 아니야. 너 지금 나를 어디에 가둬두려고 끌고 가려는 거지?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줄 알아? 너 우리 아들한테 다 잃을 거야. 절대로 내가 네 뜻대로 도와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몰라도 저를 뿌리치고 도망가셨는데요. 글쎄 남편의 떡집으로 냉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두기 위해 끌고 간다는 식으로 방방 뛰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본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며 언짢아 하더라고요. 어차피 들킨 김에 저는 남편에게 왜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언행이 남편한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으로 느껴졌나 봐요. 어디까지 눈치 없이 굴 거야?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애도 안 낳았으면서 내 말도 거스르겠다는 거냐고. 기껏 데리고 살아주고 있으면 감사하게 굽신거려도 모자란 거 몰라? 어디 한번 당신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줘야겠어. 그렇게 남편은 냅다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머리채까지 잡아쥐고 흔들더라고요. 감히 제가 남자의 힘에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갔는데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제야 남편도 제가 잘못될까봐 겁이 났는지 당황하더라고요. 그나마 고맙게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로 신고해줘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고 겉으로만 이마가 찢어져서 꿰매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가 제 팔뚝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보며 혹시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흉터는 남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푸념하듯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벌벌 떨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환자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저한테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 아니죠? 혹시 환자분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석하님 맞나요? 얼른 대답 좀 빨리 해주세요. 일부러 의사를 애태우려고 대답을 늦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남의 입에서 듣는 이름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헤어지긴 했지만 우리 아빠의 성함이 맞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무척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으러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늠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팔뚝에 있는 흉터는 진짜 오래전에 달고나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거였으니까요. 아마도 우리 아빤 제 팔뚝에 이런 흉터가 생겼다는 것도 모르실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의사가 제 흉터와 사연을 듣고 아빠를 떠올렸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이 오열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장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숨이 멎는 것처럼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한경아,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그렇게 허무하게 집을 나가버린 거야? 분명 네가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잖아. 얼마나 고생했길래 얼굴이 거칠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얼굴에서 어릴 적 모습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눈앞의 병원장은 제 어린 시절의 따스한 추억을 가득 안겨준 이웃집 오빠였어요.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저를 챙겨주던 모습이 선한데 결국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게 이웃집 오빠답더라고요. 오빠, 진짜 반갑다. 다시는 살아가면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오빠랑 아주머니 벨낯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랑 아주머니의 짐이 되긴 싫었거든. 아빠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나름대로 반가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저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고 서럽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러다가 몸에 있는 수분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네가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냥 사고였을 뿐인데 그 어린 몸으로 어딜 나가 돌아다녔다는 거야. 하필이면 말도 없이 떠나서 다 같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 그러고 나가면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 병원장은 거의 한탄을 하면서 왜 가출했냐고 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참 가슴을 쓰라리게 만들었어요. 원래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미안해서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해 가출한 거였잖아요. 하지만 아빠 입장에선 겨우 뱃일 마치고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딸은 사라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웃집 모자의 말을 통해 제가 왜 제 발로 걸어나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였기 때문에 혼자 자책했을 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셨대요. 한경이 그 녀석이 얼마나 전전긍긍했을지 눈에 그려지는 것 같네. 원래 내가 전처랑 이혼한 것도 본인 잘못 때문일까봐 힘들어했거든. 우리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줄은 모르고 생선 크게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아빠는 뱃일을 중단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뿐인 딸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다로 나가실 순 없었겠죠. 그리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아무리 멀고 열악한 곳이라고 해도 제가 있을지 모르니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해지부셨댔죠. 안녕하세요. 제 딸은 국민학교 다닐 나이인데요.
이름은 김한경이라고 해요. 혹시 입수한 아이들 중에 없을까요? 만약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니 얼굴이라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바뀔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정도면 본인 이름 헷갈릴 리가 없을 테니까요. 꼭 얼굴을 확인하셔야 직성이 풀리겠다면 도와드릴 순 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하지만 정작 저는 고아원에 입소했던 게 아니라 당시 길바닥을 누비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아빠가 찾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결국 아빠는 모아뒀던 돈도 다 떨어져서 뱃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동안 편히 많이 봐주셨는데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죄송해요. 언젠가 우리 한경이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때 내쫓지 말고 제가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 주세요.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심지어 아빠는 돈을 벌어올 때마다 이웃집 모자에게 일부 보태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짜로 저를 부탁하는 건 영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아이고, 돈 좀 그만 쥐어주세요. 한경은 우리도 참 예뻐했던 애라 돈은 필요 없어요. 아직 우리한테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돈만 받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그냥 나중에 싱싱한 생선이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라도 쥐어드리지 않으면 제가 뱃일 나가서 마음 편히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마음 편하게 받아주세요. 예전에 사이좋게 지냈던 시절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웃집 모자 입장에선 저를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자꾸 받게 되니 미안해서 거절하셨대요. 하지만 아빠한테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억지로 쥐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장은 아빠의 지원 덕분에 의대까지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의 위치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뱃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저는 어린 데다가 커다란 일을 겪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빠를 피했던 건데요. 아빠는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는커녕 평생 그리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병원장까지도 저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를 더 열심히 달래줬으면 네가 가출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아저씨도 좀 더 마음 놓고 사셨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워낙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다. 결국 저는 병원장과 얼싸안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왜 처참한 몰골로 이 병원의 응급실에 이송된 건지 말이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병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분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본 적이 없는 야차 같은 얼굴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동안 네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런 막장 같은 가정 안에서 버티고 살았나 본데 이제는 마음 놓고 이혼해라. 다시는 그렇게 사는 꼴 가만히 두고 보기 싫다. 이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맞아. 괜히 너랑 나랑 다시 이렇게 만난 게 아닐 거야. 분명 아저씨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오신 거라고. 만약 손직원까지 가지 않았다면 고민스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더러운 꼴 다 봤으니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병원장의 도움을 받아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설마 나를 붙잡을 생각은 아니지?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부터 당신까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참아줬다고 생각해. 하지만 손까지 들어올리는 남자랑은 안 되겠어.
심각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조금 다쳤던 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당신 배은망덕하다는 말 알아? 지금 당신이 딱 그 짝이야. 그동안 내가 군말 없이 데리고 살아줬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화내도 참아줘야지. 배응망덕하다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 아니야? 기껏 걱정해서 어머님 데리고 병원 가려고 했더니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머리채 잡은 게 누군데? 지금 이혼 선택권이 당신한테 있는 줄 알아?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아무리 남편이 이제 와서 고집 부리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장 덕분에 저한테도 든든한 뒷배가 생겼으니까요. 오랫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만큼 이제와 세상이 제 편이 된 것처럼 이혼은 저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우선 제가 입원했던 곳이 병원장의 병원이다 보니 상해 기록 제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위자료까지 매끄럽게 청구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저는 재산 분할까지 요구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해도 저는 병원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죠. 나름대로 병원을 몰래 찾아와서 저를 만나려는 시도를 하긴 했는데요. 병원장 덕분에 바로 보안팀이 찾아가서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순순히 이혼당할 수는 없단 말이야.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내빼면 다냐고. 아직까진 내가 그 여자 남편이니까 얼굴 좀 보여줘. 직접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아무리 남편이 접수 데스크에서 언성을 높이고 발작을 다해도 보안팀 앞에선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와이셔츠까지 다 구겨진 상태로 양팔에 끼워 끌려나갔다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떡집 아르바이트생들이 제가 두들겨 맞았다는 증언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모님 그날 진짜 많이 아프셨죠? 안 그래도 저희는 사장님이 자꾸 찝쩍거려서 그만두자고 말을 맞춘 상태였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다가 나가자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런 태도로 무슨 가게를 확정까지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모님 이혼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자꾸 치근닥거려서 불쾌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모님이 아까워요. 그동안 남편이 떡집 아르바이트생들을 꼬셔보려고 발버둥친 모양인데요. 젊은 여자애들 입장에선 귀찮고 성가셨나 봐요. 거의 이를 갈면서 다시는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벌금까지 토해내면서 저한테 이혼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떡집 확장에만 힘쓰다가 뒤늦게 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아예 집에서도 떡을 만들어 보자면서 반죽을 하겠다고 하다가 밀가루 대신 세제를 붓는 바람에 전 남편을 제대로 놀라게 했나 봐요. 심지어 한 번은 밖에 나가셔서 본인이 어릴 적 살던 고향으로 가겠다며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경찰서에 보호 조치돼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애초에 상황을 거기까지 방치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도 더 이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결국 전 남편은 제가 병원장과 돈독한 친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찾아왔어요. 진짜 웃기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갈 거라고 했을 때는 막말했잖아. 심지어 내 머리채까지 잡았던 거 기억나? 설마 다 까먹은 거 아닌 이상 나보고 도와달라고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당신이 얼마나 현명했던 건지 절절하게 깨달았어. 이젠 당신 말만 들을게. 제발 우리 어머니 케어하는 거 도움받을 수 있도록 힘써줘라. 당신한테 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연결만 좀 시켜줘. 나한테 해달라는 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대단하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네? 당신이랑 내가 아무 사이 아닌 것처럼 당신 어머니도 나랑 알 바 아니잖아. 이미 나는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거절한 건 당신이라고. 전 남편은 이제 와서 애걸복걸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장을 통해 전 시어머니가 걱정 없이 제대로 보살핌 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아니어도 전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으니까요. 결국 전 남편은 떡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 빚만 떠안고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마저 매몰차게 떠나가고 나를 외면하는 바람에 몸만 남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수를 끝내줄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나를 봐도 마음이 안 풀려? 당신이 지금 불행한 게 내 복수 때문이라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내 일상에 당신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그냥 당신이 고통스러운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마음이 풀리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나마 전 시어머니는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병원장 덕분에 엄청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뭐라도 하며 바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는데요. 병원장이 재촉하지 않고 차근차근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더라고요. 예, 한경아. 내가 듣기엔 네 목소리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노래로 한번 사람들과 마주해보는 건 어때? 가만히 들어보면 가사도 잘 들리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아무리 사람마다 취향이 갈려도 네 목소리는 승산이 있을 거야. 솔직히 자신 없어. 내가 뭐 어디 가서 대단하게 노래하던 사람도 아니잖아. 그냥 오빠만 나를 어릴 때부터 귀여워했으니까 칭찬해주는 거 아닐까? 아무도 내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해.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 너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듣기 좋다고 할 거야. 괜히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만약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했다고 치면 되잖아. 결국 저는 병원장 덕분에 학원을 다니면서 노래를 배웠고요. 지금은 노래교실까지 열어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과 어울리며 기분 좋은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장이랑은 주기적으로 만나 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얻은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주변에 나누며 살아왔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부친의 성함이 김석환이냐고 물어봤던 의사도 병원이 학비를 지원해줬던 후배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나한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분이야. 물론 내가 의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아저씨 아니었다면 나는 공부를 꿈꾸지도 못했을 것 같아. 절대로 나 혼자서 잘나서 의사 된 거 아니니까 세상에 베풀어야겠어. 병원장은 여전히 우리 아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널리 이 선한 마음을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병원장은 둘 다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맞는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